지름 3cm짜리 부품 하나 때문에 수조 원짜리 항공기 프로젝트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방콕, 뉴욕 전 세계 공항의 전광판이 동시에 꺼졌고 병원 수술실에선 로봇이 멈췄죠. 원인은 모두 같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술. 싱가포르 항공청의 박지훈 고문. 그는 그날부터 조용히 세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 없인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잠깐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청의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긴급 회의실로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분해된 항공기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죠. 회의실 창밖으론 창의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평소엔 5분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들로 분주한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죠. 박 고문님, 큰일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최신 항공기 개발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항공기. 각국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멈춰섰다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죠. 매니저가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엔 동전만한 부품이 하나 들어 있었죠. 지름 3cm도 안 되는 작은 센서 모듈이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항공기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품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이 3천억짜리 항공기를 멈춰 세웠다니. 대체품은 없나요? 제가 물었죠. 그게 매니저가 말을 흐렸습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대신 대답했죠.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한 곳뿐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3개월 전에 단종됐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이거 한국 기술 아니었나? 맞습니다. 한국 기술이었죠. 경기도 화성의 작은 공장에서 만들던 부품이었습니다. 직원 50명도 안 되는 회사가 전 세계 항공 산업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회사에 생산을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지만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센서를 만드는 기술은 10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의 결정체였죠. 섭씨 영하 50도에서 영상 70도를 오가는 극한의 환경. 초속 900km의 속도. 그 모든 조건에서 오차없이 작동하는 센서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그 한국 회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한국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타는 비행기, 사용하는 스마트폰, 심지어 병원의 의료기기까지. 그 안엔 모두 한국의 숨은 기술이 들어있었죠. 일단 한국 본사와 연락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과연 이게 항공산업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빙산의 일각일까? 그리고 왜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나는 항공기의 핵심 부품 중 43%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는 그날부터 한국 기술의 진짜 위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됐죠. 그 시작은 한 달 후 방콕에서였습니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저는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공항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광판들이 모두 꺼져 있었죠. 또야? 옆을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죠. 자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주일째입니다. 전광판이 하나둘 꺼지더니 이젠 공항 전체가 이 모양이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콕만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파리 샤를드골, 뉴욕 타임스퀘어. 세계 주요 도시의 고급 스마트 전광판들이 연쇄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모두 해킹을 의심했죠. 러시아, 중국, 북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방콕 시청 기술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서를 펼쳐 보였죠. 센서 모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센서 모듈이라니.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한국에. 잠깐만요. 테크노벨이라는 회사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다고 하네요. 또 한국이었습니다. 이번엔 디스플레이 센서 모듈이었죠. 직원 30명의 작은 회사가 사업을 접으면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이 마비된 겁니다.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지만 기술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센서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주변 밝기, 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디스플레이를 최적화하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직사광선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기술은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전 세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의 70%가 한국의 숨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핵심 부품들이었죠.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미디어 파사드, 도쿄 시부야 교차로의 스크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작은 부품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고문님, 이해가 안 됩니다. 방콕 시청 관계자가 말했죠.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세계가 모르는 겁니까? 왜 한국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죠.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과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싱가포르의 제 아파트, 새벽 2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3개의 작은 창이 떠 있었죠. 한국의 벤처 기술자 3명과의 비밀 화상회의였습니다. 박 고문님이 찾으시는 답은 간단합니다. 안경을 쓴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죠. 김태섭 대표였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의 회사가 만드는 부품 없이는 삼성이나 TSMC도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동맥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들지 않죠.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의 중년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박미영 박사였죠. 한국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실력은 조용히 증명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박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쓰고 있는데 왜 광고를 합니까?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게 협상에 유리하죠. 세 번째 화면에 젊은 개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죠.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30%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손떨림 보정 기술이죠. 애플도 구글도 우리 기술을 삽니다. 하지만 최종 제품엔 우리 이름이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물었죠. 아니요. 이준호가 웃었습니다. 우린 이름보다 실속을 택했습니다. 특허료와 기술료로 매년 수백억을 법니다. 조용히, 꾸준히 말이죠. 김태섭 대표가 화면에 뭔가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죠. 그리고 빨간 점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 부품이 들어간 공장들입니다. 순식간에 지도는 빨간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전 세계 주요 산업 지역이 모두 표시됐죠. 박 고문님, 우리가 공급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김 대표의 질문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항공기 부품, 디스플레이 센서에 이어 다음은 뭘까? 혹시 의료 장비도? 제가 말을 꺼내자 박미영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 장비의 정밀 센서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없으면 박 박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없으면 수술이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세계가 모르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죠. 알아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단지 일반인들이 모를 뿐이죠. 그리고 각국 정부도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죠? 자존심이죠. 김태섭 대표가 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부품 없이는 전투기를 못 만든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일본이 한국 기술 없이는 로봇을 못 만든다고 발표하겠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을 만들고 있었지만 정작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인체의 심장처럼. 보이지 않지만 멈추면 모든 게 끝나는. 박 고문님. 박미영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곧 세계가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 기술의 진짜 위력을요. 그날이 오면. 박 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이 오면 세계 질서가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말이죠. 싱가포르 국립병원 중앙수술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멈춰버린 로봇 수술 장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3일 전 뇌종양 제거 수술 중에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됐죠. 다행히 의료진이 수동으로 전환해 환자는 무사했지만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고문님, 이쪽으로 오시죠. 병원 기술 담당 이사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엔 이미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싱가포르 보건부, 의료기기 업체, 그리고 IT 보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회로도가 떴죠. 문제는 이 부품입니다. 로봇팔의 미세 움직임을 제어하는 정밀 제어 칩이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또 한국이구나. 맞습니다. 한국의 K-메디텍에서 생산하는 칩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했고 재고가 떨어진 장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뿐만이 아니었죠. 조사 결과 전 세계 주요 병원의 로봇 수술 장비 중 80%가 이 한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체품은 없습니까? 보건부 관계자가 물었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칩은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구현합니다. 손떨림을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0.1초 안에 수천 번의 미세 조정을 하죠. 10년간 축적된 한국의 의료 로봇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이게 의료 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MRI의 초전도 자석 제어 시스템, 한국 점유율 55%. 인공호흡기의 압력 센서, 한국이 72%. 혈액 분석 장비의 광학 센서, 한국이 67%를 생산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이 기술들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의 평균 직원 수는 100명 미만입니다. 작은 강소기업들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보건부 차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정밀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대기업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고 장인 정신으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책은요?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죠.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한국 부품에 의존한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했다. 단지 조용히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저는 국제기술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화제가 됐던 거죠.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강대국들의 불편한 심기를 목격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당신의 생명도 사실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나라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술혁신 포럼. 저는 대형 컨퍼런스 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청중석엔 각국 정부 대표와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제 발표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항공청의 박지훈 고문님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숨겨진 기술 패권, 한국의 부상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중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특히 앞줄에 앉은 미국 대표단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죠. 항공기가 멈추고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병원 수술실이 마비됐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한국의 작은 부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청중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 중 47%가 한국산입니다. 5G 통신 장비의 필수 부품 중 52%,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의 64%가 한국에서 생산되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기술의 흐름을 좌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잠깐.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죠. 박 고문님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아닙니까? 미국은 자체 기술로. 그럼 질문 하나 드리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에 들어가는 질화 갈륨 웨이퍼를 어디서 조달하십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도요타의 기술 고문이었죠. 일본은 여전히 소재 강국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건 도요타의 차세대 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어디서 수입하시죠? 또다시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화학기업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독일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아예 고개를 돌렸죠. 오직 몇몇 나라의 대표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 브라질, 그리고 의외로 이스라엘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고문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왜 국제사회에서 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실력을 가진 자는 조용하다는 뜻이죠. 한국은 증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분해해 보세요. 이미 답이 있을 겁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었죠. 박 고문님, 너무 자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죠. 이제 숨길 때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약점을 쥐어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포럼이 끝난 후 각국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죠. 한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은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미국과 일본 언론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제 발표를 과장된 주장이라고 폄하했죠.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생산 차질을 발표했거든요. 원인은 한국산 카메라 센서 모듈의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 성장을 불편해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은 곧 권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VIP 라운지. 저는 중동의 한국과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 관련 미팅이었죠. 그런데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 고문님, 제 딸이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장관이 갑자기 말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원전 이야기를 하다가 왜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이태원 클라스인가? 제 딸이 매일 밤 그걸 보면서 웁니다. 저도 호기심에 봤는데. 장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놀랍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는지. 그게 원전 프로젝트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다.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죠. 제 딸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매일 말합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게 특별하다고. 장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전 건설 입찰 평가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력은 비슷했습니다. 가격도 큰 차이 없었죠.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이 원합니다. 한국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신뢰와 호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가 프랑스를 선택했다면 아마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조 원짜리 원전 계약이 드라마 때문에 결정됐다니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관이 덧붙였죠.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걸프 지역 전체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로 이어집니다.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와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한국 콘텐츠 소비가 높은 국가에서 한국 제품 구매율이 평균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멕시코의 한 대기업 CEO는 이렇게 말했죠. 기생충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제품도 영화처럼 디테일하고 깊이가 있을 거라 믿었죠. 인도네시아의 한 정부 관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BTS 콘서트를 본 후 한국산 화장품을 샀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더군요. 이제는 가전제품도 모두 한국산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메커니즘을 발견했죠. 한국 콘텐츠는 감정의 보편성을 건드렸습니다. 가족의 우정, 노력, 성공.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한국적 방식으로 풀어냈죠. 문화는 최고의 영업사원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쓴 문장입니다. 기술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문화가 해냈죠.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베트남의 한 병원 원장이 한국산 의료기기를 대량 구매하면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도구를 만든다고. 그래서 믿고 삽니다. 문화가 만든 신뢰. 그 신뢰가 기술 제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 K감성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박 고문님,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동료가 물었죠. 뭐가요? 한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죠? 미국이나 일본이었다면 벌써 전 세계에 떠들썩했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가진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숨길수록 세계는 더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 흘리고 그 감동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K-팝이 정말 원전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냐고요? 이미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를 뿐이죠. 싱가포르의 제 아파트, 새벽 3시.
저는 홀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죠. 파일명은 프로젝트 K,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낮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는 묵살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국제기구도 제 보고서를 공개하길 꺼렸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박 고문님, 이 보고서는 너무 민감합니다. 상사가 제게 말했죠. 각국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접촉한 주요 언론사들은 모두 보도를 거부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우리 독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산업의 핵심이라니 믿기 어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조용히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했죠.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세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대응. 모든 걸 개인 아카이브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MIT의 한 교수였죠. 박 고문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보스턴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죠. 저도 5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는지를요. 하지만 발표할 때마다 학계에서 무시당했죠. 왜 그럴까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죠. 미국과 일본, 독일이 기술을 주도한다는 고정관념. 그걸 깨기 싫은 겁니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 조사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죠. 반도체부터 바이오, 우주항공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작 한국인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기술자들조차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죠. 언젠가는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말했죠.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으니까요.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블로그, 소셜미디어, 독립매체. 작지만 꾸준히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죠. 인도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글을 읽고 한국 부품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품질이 다르더군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브라질의 한 정부 관료도 연락해왔습니다. 우리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모르는 척하지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어느새 제 아카이브는 수천 개의 파일로 가득 찼습니다. 사진, 문서, 인터뷰, 통계. 한국 기술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박 고문님, 왜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진실을 아는 한 사람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그날도 저는 새벽까지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한국의 우주 부품이 나사 프로젝트에 사용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을 아는 자가 침묵해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침묵하되 기록하기로. 언젠가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를 위해.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싱가포르 항공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남달랐죠. 고층 빌딩, 전광판, 거리의 자동차들. 그 모든 것 속에 한국의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후배 연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리사라는 이름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박 고문님,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그래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그동안 하신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 기술에 대한 그 모든 자료들. 저는 USB를 하나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죠. 이걸 맡아줄 수 있겠어요? 리사는 놀란 눈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모님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가 말했죠. 진실은 계속 전해져야 하니까요.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죠. 제목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세계를 바꾼 이름 마이너스 코리어. 제가 쓴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뜻밖이었죠. 한국의 한 벤처 기업 대표였습니다. 2년 전 화상회의에서 만났던 김태섭 대표였죠. 박 고모님, 드디어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우주용 센서가 나사의 차세대 화성 탐사선에 채택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주지만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죠. 저 우주 어딘가를 향해 날아갈 탐사선. 그 안에 한국의 작은 센서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 고모님, 김 대표의 메일이 이어졌죠. 이번엔 숨기지 않을 겁니다. 세계에 당당히 알릴 거예요. 한국의 기술이 인류의 우주 개척에 기여한다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글이었죠. 한국은 조용한 거인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세계 산업의 심장을 움직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우주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한국은 이 힘을 과시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진짜 강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태양이 자신의 발길을 자랑하지 않듯이. 하지만 이제 세계가 알아가고 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그들이 만드는 작은 부품 하나가 세계를 멈추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그리고 기록했다.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기술이 있는 한.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며 여권을 꺼냈죠.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여권을 스캔하는 기기에도 수화물을 검사하는 장비에도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을 거라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고모님, 방금 속보를 받습니다. 애플이 한국 회사와 차세대 프로세서 공동 개발을 발표했대요. 고모님이 예언한 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죠.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 빛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한국의 기술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최소 30개 이상의 한국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모를 뿐이죠. 과연 당신이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그 중심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